네, 안녕하세요. 감정평가사가 되자 안평가사입니다. 자, 오늘도 합격 수기를 찍어주시기 위해서 33회 합격하신 평가사님께서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저희가 사실 이제 좀 친분이 있는 관계여서 평소에는 제가 존댓말을 하는데 평가사님께서 자연스럽게 이제 카메라 앞이라 좀 떨리기 때문에 조금 평소처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오늘은 좀 특별하게 저는 반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소개하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33회 감정평가사 시험에 합격한 이유곤이라고 합니다. 나이는 26살이고요.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에 재학하고 있습니다. 공부기간은 1년 2개월인데 작년 5월부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점수는? 점수는 평균 53.2점으로 합격했습니다. 제가 유건이랑 이 사전 인터뷰를 했을 때 이제 유건이 같은 경우는 공부 방법론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그런 고민 끝에 어떤 본인의 결정을 내린 선택들을 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한테 오늘 해드리는 얘기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금 이제 유건이가 얘기한 것처럼 생동차로 붙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제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 많으신 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시작하기 전에 각오부터 한번 얘기해 줄래? 네. 평가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수험생 때부터 공부 방법론에 정말 관심이 많았고요. 합격 수기를 보면서 저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는 게 개인적으로 정말 뜻깊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합격 수기에서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이 결과론적인 피드백, 평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해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되던데?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수험생 때 합격하기 전에 왜 그런 판단들을 했는지, 무지한 상태에서 할 수 있었던 가치 판단 기준이 뭐였는지, 그게 결과 유효했는지 사전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오늘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긴 얘기를 짧게 하면 오늘 어떤 얘기를 할 때 왜 그렇게 선택했는지 근거를 다 달아주신다고 합니다. 자, 시험 시작 몇 월에 했어? 네, 21년 5월 정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자, 처음 시작할 때 그 마음가짐? 어땠어? 네, 제가 군대도 갔다 오고 그리고 또 다른 시험도 보다가 이 시험을 하겠다고 생각을 한 거여서 생각보다 좀 인생의 정체기가 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감정평가사 시험은 좀 어렵더라도 꼭 1년 만에 끝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확고했었고, 그래서 사실 처음부터 생동차만 바라보고 공부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평가사님이 어쨌든 뭐 생동차로 합격하신 게 가장 큰 특징이기 때문에 그 생동차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공부 시작할 때 이제 잠깐 다른 공부도 했었다 그러는데 사전 어떤 베이스가 있었는지 낱낱이 다 정리 한번 해주고 시작하자. 네, 대표적으로 일단 군대 전역하자마자 했다는 그 공부가 5급 공채 공부였어요. 그래서 행시? 네, 그래서 6, 7개월 정도 공부를 했었고, 거기에 이제 경제학이랑 행정법이 감정평가사 1차, 2차에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베이스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중 절반은 근데 PSAT를 공부했던 기간이라서 사실 깊게 공부할 수는 없었고 기본 강의 들은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한 3, 4개월 동안 네. 경제랑 행정법 기본 강의 들은 정도는 됐다.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도움이 돼서 시간 단축에 도움을 받았는지는 차차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5월에 진입했고 네. 생동차를 목표로 했는데 네. 사실은 이제 5월쯤에 진입하는 사람들한테는 생동차는 잘 추천하진 않잖아. 맞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5월이 거의 마지노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보다 더 없으면은 좀 생동차보다는 이제 넉넉한 유예를 좀 바라볼 것 같고, 근데 저는 이제 경제학이나 행정법을 그래도 한번 생소함은 잊을 수 있게 공부를 해봤으니까, 그리고 이제 고시 생활이 지긋지긋했기 때문에 1년 만에 꼭 생동차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당시에도 생동차를 한번 좀 도전할 만하다? 네. 라고 생각했던 건가? 네, 어려운 시기지만 그래도 저는 시행착오 좀 덜 하면 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한 달 더 늦었으면 또 다르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 자신감의 원천은 도대체 어디 있었던 거야? 사실 뭐 고시 공부를 해서 있었던 베이스가 엄청 뭐 많았다라기 보기는 어려운 기간인데, 그래도 그 전에 사실 대학 입시할 때도 공부를 해서 좀 점수를 단계에 올렸던 경험이 있었던 게 아무래도 좀 성공 경험이 있었던 게 자신감으로 작용을 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고시 공부를 했었을 때 학교에서 이제 단연차 형 누나들이랑 많이 어울려서 공부를 했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열심히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하루에 10시간 공부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다라는 걸 느꼈을 때 진짜 열심히만 하면은 합격자 수보다 열심히 하는 사람 수가 더 적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시행착오만 없으면은 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감정평가사 수업에 대해서 들어봤을 때 옛날에는 뭐 연차가 길기로 유명한 시험이었는데 요즘은 학원이 워낙 잘 돼 있어서 다들 연차가 줄고 있어도 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선배들한테 듣고 진입을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동차 하겠다고 하고 들어왔는데 근데 진짜 막상 생동차 해보면은 주변에서 야 그거 안 돼, 야 그거 생동차는 이렇게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5월에 시작해서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네. 그때마다 흔들리진 않았어? 일단 뭐 자신감으로 진입을 했지만 저도 처음 실무할 때 이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는 했는데, 아무래도 근데 전체 수험판에 비해서 제가 가진 여건들이 많이 유리하다고 생각을 했던 게 감정평가사 수험계가 대체로 좀 나이대가 높고, 나이대가 높다 보니까 직장 병행, 뭐 육아 병행 이런 분들의 비율이 생각보다 높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분들에 비해서 전업이고 이제 미혼이고 그런 제 여건이 훨씬 유리하고, 또 고시 공부를 해본 게 그 개념이 남아있어서 유리하다기보다는 뭐 학원 선택하는 거, 그리고 처음에 기본 강의 들을 때 어떻게 듣는지, 뭐 배속하는 뭐 그런 노하우, 뭐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크게 작용해서 시행착오를 좀 줄이면 저는 그래도 보통에 비해서 좀 여건이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으로 버텼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런 마음으로 생동차를 시작했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 다들 생동차를 많이 준비하잖아. 네. 근데 왜? 너는 뭘 어떻게 했기 때문에 생동차가 가능했던 것 같아?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저희 수험판이 아무래도 좀 아직 모호하고 좀 정형화된 게 적다 보니까 저는 그런 우선순위를 정해서 나머지 것들을 타협하는 그런 판단들을 좀 잘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생동차의 공부 방법은 좀 수석이랑은 정말 많이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후에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실무 공부를 적게 했다는 거. 실무 공부 시간을 많이 줄여서 이론 법규는 어차피 암기할 시간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거든요. 거기서 시간을 벌었다는 게 두 번째가 될 것 같고, 그리고 메타 인지, 첫 번째랑 좀 비슷한 얘기인데 내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지금 필요한 게 어디까지고, 내가 문풀이 필요한지, 개념 이해가 필요한지, 아니면 문제를 뭐 어디를 외워야 되고 이론을 잘하는지, 내가 지금 실무를 보완해야 되는지, 그런 판단이 좀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제일 중요한 거이기도 한데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다른 분들이랑 많이 어울려서 공부를 했는데 그 중에서 다들 인정할 정도로 제일 열심히 했다고 피드백을 받을 정도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기가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정말 열심히 한다는 게 당연한 거지만 그렇습니다. 완전 네. 공감합니다. 네. 조금 정리해보면은 첫 번째는 최고로 효율적인 공부 방법을 잘 판단했었다. 두 번째는 뭐 비슷한 얘기일 수 있지만 실무를 적게 한 게 좀 결정적이었다. 세 번째는 이제 내가 모르는 부분에 대한 메타 인지가 좋은 편이었던 것 같다. 네 번째는 그 누구보다 열심히 했다. 제 주변에서는. 알겠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는 차차 들어보기로 하고, 일단 첫 번째 거 좀 얘기해보자. 근데 내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좀 대단하다? 뭐 우와 라고 느낀 포인트는, 나도 그랬지만 보통 사람들이 시험 공부하는 패턴이 어떻게 되냐면은 처음에는 그냥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한지 모르고 그냥 막 하다가 시험이 딱 100일쯤 남으면 아 이거부터 했었어야 되는구나, 아 이 공부를 100일 전에 할걸, 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지.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정말 뭘 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막판 가서 깨닫는 경우가 많아. 맞아요. 근데 네. 너는 시작하면서부터 끝까지 정말 아 이걸 하기 위해선 이걸 해야 되는구나 라고 네.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해온 것 같아.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 일단 맨 처음에는 합격 수기를 엄청 많이 읽었고, 그래서 감정평가사가 되자 채널을 한 일주일 동안 하루 종일 틀어놓고 합격 수기들을 그냥 라디오처럼 틀어놓고 밥 먹고 틀어놓고 이빨 닦고 그렇게 했고, 그 다음부터는 합격자들을 직접 굉장히 많이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제 공부 계획을 세부적으로 피드백을 받기도 했고요. 동차를 하려면 1차까지 어느 상태에 와 있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다 짜서 일주일 간격으로 짜서 내가 듣는 선생님, 그리고 합격자, 그리고 같이 공부하는 단연차 형 누나들 뭐 그런 분들한테 다 보여주고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 상황을 진짜 솔직하게 말해서 좀 구체적인 질문을 많이 해서 좀 도움을 많이 받는 게 저는 계획에서 시행착오를 안 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약간 시행착오를 귀로 먼저 선행학습을 하는 거죠. 내가 겪지 않고 시행착오를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거를 미리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 뭐 영상 보는 거, 뭐 합격수기 글 찾아보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보통 조금 신경 쓰면 많이 해. 네. 근데 정말 합격한 사람들 찾아가서까지 네. 물어보는 거는 네. 조금 대단한 것 같은데 네. 그런 거는 뭐 아는 합격생들이 많았던 거야? 사실
공부 시작 당시에 뭐 합격생들을 많이 알지는 않았는데 수기를 보면은 되게 정성스러운 수기가 그 중에도 있어요. 물론 다들 잘 써주시지만 아 정말 이 사람은 진짜 확실한 방법론을 구축하셨다 이런 분들 수기를 발견하면은 영상이면 댓글을 달고 아니면은 글이면 이제 쪽지나 메일을 남겨주신 분들한테 추가 질문을 드리는 형태로 한번 피드백을 받고 또 가까이 계시면은 직접 찾아뵙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엄청 적극적으로 했네. 대충 몇 명 정도한테 물어봤어? 최근 합격자들은 한 10명 정도는 연락을 드렸던 것 같고요. 그리고 수강하는 강사님들한테는 뭐 자주 연락을 드렸고, 그리고 저와 스쳤던 모든 스터디원들한테 저는 밥 먹는 시간이 항상 인터뷰였어요. 아, 형, 나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어때? 형은 솔직히 말해서 왜 떨어졌어? 이런 거를 이제 친하면 물어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 다 해서 한 3, 40명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조언을 받은 사람 수만 해서요. 대단하죠. 사실 제가 지금까지 인터뷰한 사람 중에 가장 준비를 철저히 하고 시험을 치르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게 말처럼 쉽지 않은 거는 내가 뭐를 물어봐야 될지도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거든. 넌 도대체 뭘 물어봤어? 일단 첫 번째로는 공부 계획 피드백을 정말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다음 강의를 이걸 들으려고 하는데 들어야 되는지, 뭐 정말 이 과목을 한 달 반 만에 끝낼 수 있는지, 해보니까 어떻던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질문을 할 때 최대한 제 상황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그 질문을 좀 스페시픽하게 또 구체적으로 확정을 해줬습니다. 약간 A안과 B안을 고민하고 있는데 난 이런 이유 때문에 A안을 하려고 한다.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러면은 A와 B 사이에 정답이 없을 수도 있고, 네, 또 내가 왜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는지를 잡아주시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먼저 공부 계획을 내가 짜고 네. 그리고 나서 네. 그 공부 계획을 짜는 중에 궁금했던 거를 물어본 거라고 보면 되나? 네,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구체화를 한 다음에 여쭤봐야지 그분도 이제 저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답변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맨 처음에 질문하기 전에는 어쨌든 내가 혼자 좀 네. 계획을 짜는 게 먼저 선행돼야 된다고 했잖아. 네. 그때는 어떻게 짰어? 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일주일 동안은 집에서 시간이 날 때마다 합격 수기 동영상들을 계속 틀어놨고요. 왜냐면 글은 좀 재미가 좀 없어서 그 동영상들을 수기들을 정말 많이 보다 보니까 적어도 초기 방법론 같은 경우에는 합격자들이 말하는 게 거의 비슷했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뭐 기본 강의는 빨리빨리 넘기라든지 뭐 실무 비중을 높게 가져가라든지 하는 것들이 정말 좀 겹치는 내용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마다 이제 나오는 강사님들 이름이 어느 정도 좀 기억에 남기 시작을 하고요. 네, 그런 것들로 제 계획을 짰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한 일주일 정도는 이제 집에서 칩거하면서 초기 계획 짜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나가서 사람들한테 이제 연락 돌리고 막 물어보고 나서 계획 딱 확정하고 공부를 시작한 거야? 아닙니다. 뭐 사람들한테 물어보러 다닌 거는 좀 공부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한 거고, 사실 초기 방법론은 저도 이따가 설명을 하겠지만 뭐 특별한 게 없어요. 뭐 기본 강의를 빨리 많이 듣고 이해가 되면 빨리빨리 넘기고 뭐 커리큘럼대로 공부를 한 다음에 이제 단과랑 기본 강의가 어느 정도 끝난 다음부터 이제 좀 사람들이 공부하는 방법이 갈리기 때문에 처음 한 4, 5개월 동안은 커리큘럼 고민 없이 쭉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좀 궁금증이 생겼던 한 5개월, 6개월 차 그때쯤부터 좀 합격자들을 만나러 다녔던 것 같아요. 그 생각 안 했어? 이게 나 오늘 공부할 것도 너무 많고 하는데 그거 연락하고 또 갔다 오고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은 없었어? 네, 이런 거는 적성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그런 공부 방법을 얻기 위해서 뭐 합격자를 찾아낸다든지 아니면 합격 수기 동영상을 본다든지 이런 게 되게 죄책감이 안 드는 휴식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오늘은 합격자 만나러 가야 되니까 오전에 공부 안 해야겠다 이런 일들,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럼 또 궁금한 거, 10명 정도의 합격자한테 물어봤다 그랬잖아. 네, 네. 아니 그럼 그런 식이면 20명 물어보면 더 좋고 30명 물어보면 더 좋은 거 아니야?
뭐 맨날 녹음을 만나러 다닐 수는 없기 때문에 기회가 되는 대로 만나 뵌 게 한 10명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사실 그리고 10명을 만나도 막 10분이 다 막 엄청 제 상황과 비슷하거나 뭐 제가 원했던 부분을 확 알려주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사실 그리고 공부 계획도 이미 제가 다 짜놓고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확신이 필요했거든요. 너 잘하고 있어. 이렇게 해도 돼. 뭐 이런 얘기를 듣기 위해서 간 거니까 저랑 비슷한 한 3명을 찾기 위해서 그 10명을 찾아뵌 것 같아요. 약간 맞아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해도 돼 한 3번 정도 그런 피드백을 받으면은 확신을 갖고 공부할 수 있으니까요. 내가 공부 계획 짰어. 네. 내 공부 계획 맞다는 사람 3명 나올 때까지 만나고 다녔다? 네, 왜냐면 한 명으로는 사실 객관성이 없으니까 어. 네, 그래서 한 3-4명 정도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 하면은 충분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네 공부 방법 틀렸어 라고 말하는 사람 7명 있어도 그 7명이 제 공부 방법에 반대한 게 아니라 별로 관심이 없거나 뭐 난 그렇게 안 했는데 뭐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막 이런 좀 저와 좀 공감이 안 되거나 상황이 많이 달랐던 분들 네, 그런 분들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뭐 딱히 반대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질문할 때 질문을 잘하는 팁이 좀 있을까? 아까 살짝 말한 것 같은데요. 내 상황을 일단 최대한 구체적으로 밝히는 게 정말 좋고 그리고 일단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려면 그분이 쓴 수기나 어떤 영상 촬영물 그런 것들이 있으면 다 본 다음에 그분이 강조한 그 얘기를 넣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의지. 네, 기본 맞습니다. 예의지. 네. 그리고 그냥 질문을 하기보다는 A안, B안을 정해서 내가 왜 이런 이유로 이렇게 길이 있는데 이런 일을 하려고 한다. 그게 더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다라는 어떤 고민 과정을 좀 보여드리는 게 답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좀 더 구체적인 답변하기에 편하실 것 같아요. 네, 그게 팁이라면 팁일 것 같습니다. 저도 약간 첨언을 하면은 나도 이제 질문을 많이 받잖아. 네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답변하기가 정말 힘든데 네네. OX로 물어보시면 그거는 대답하기가 편하고 그걸 답변하면서 이제 조금 왜 그러냐면요 이렇게 네네네. 나도 답변하기가 편한 것 같아. 네. 그리고 오픈 카톡에서 만약에 질문을 해야 된다. 뭐 아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뭐 하나 물어볼 때마다 뭐 민법 강사님 하나 물어볼 때마다 선배님들 찾아뵐 수는 없으니까 오픈 카톡이나 뭐 익명에서 물어봐야 될 때는 사실 약간 도움 주고 싶은 심리를 좀 자극하는 건데 예를 들면 컴퓨터라고 하면 뭘 사면 좋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 답변해 주기가 너무 귀찮아요. 그러면은 이 회사에 이 모델 거 살라 그러는데 괜찮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 이제 아니야 저게 더 좋아. 요즘 누가 그걸 써? 이런 식으로 좀 답변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익명에서 물어보는 사람이 답변해주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면은 사실 믿기가 어렵잖아요. 뭐 이렇게 해도 좋아요? 네 좋아요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면은 사실 믿을 수가 없으니까 좀 공신력 있는 분이 누군지 좀 그 관찰을 해놨다가 그분이 등장하셨을 때 딱 집어서 물어보는 그런 방법을 저는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네가 수험 계획 짠 방법, 노하우 이런 것들 얘기를 한번 쭉 해줬는데 마지막으로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내가 수험 계획을 짜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일단은 부끄러워하지 말고 내 상황을 좀 가장 친절하고 상세하게 설명한 다음에 질문을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시험은 아직도 가이드라인이 좀 정립이 안 된 축에 속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럴수록 좀 방법론에 대한 고민을 선배들한테 많이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행착오만 안 하면 짧게 끊을 수 있는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생동차로 붙을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 나갔다. 두 번째는 실무를 적게 했다고 했는데 보통 이제 실무를 가장 많이 하잖아. 네네. 근데 왜 실무를 적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야? 뭐 정확하게 말하면 저도 수험 초반에는 실무 비중이 제일 높았고요. 근데 막판에 남들도 줄이지만 정말 확 줄였기 때문에 제가 효율적이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실무는 일정 궤도에 오르면 잘 안 오르고 안 떨어지는 과목이라서 좀 투입 대비 가성비가 안 나오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반면 이론 법규는 막판에 외울수록 좀 휘발이 덜 되기 때문에 정말 몰아붙일수록 오른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막판에 이론 법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실무를 최대한 빨리 명가락까지 올려놓고 그 다음에 홀대하는 그런 전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올려놓고 이 자식을 홀대한다. 네네. 이제 너 가 있어. 약간 이런 식으로. 잡은 물고기에게 밥을 안 주는 전략을 취했구나. 혹시 중간에 이제 잘 안 오른다. 그렇기 때문에
좀 비중을 줄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이제 어쩌면 실무에 자신이 없었고 이론 법규에 자신이 있어서 그렇게 했던 건 아니야? 네, 그 생각을 했었을 때가 이론 법규를 해보지도 않았을 때라서 이론 법규에 자신이 있을지는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일단 실무에 자신이 없었던 건 사실 맞습니다. 제가 아무리 해도 계산이 틀리고 등수가 별로 높았던 적이 없어요. 그래서 실무는 탁월한 소수와 반연차이라서 좀 공부 시간을 충분히 많이 하실 수 있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논점이나 컨디션, 당일 컨디션, 논점 운이 크게 작용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면과락을 만드는 것까지는 쉽고 그 이상 그 고득점을 받는 게 좀 의도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전략 과목으로 삼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무라는 과목이 내가 보기에는 면과락까지는 쉽고 그 이상으로 올리기는 좀 까다로워서 네네. 이 정도에서 멈췄다. 네. 근데 나는 이 얘기를 보통 어느 과목에서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걸 들었냐면은, 특히 이론 같은 경우는 뭐 말이 되게 쓰면은 면가락은 받는데, 이론은 글을 잘 써서 이게 높은 점수 받는 거는 정말 어렵다. 그래서 네. 이론은 면가락 작전으로 가야 된다 라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네. 뭐 이론도 그렇게 생각해? 이론도 고득점을 의도하는 건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실무와 똑같이. 그래서 점수는 법규에서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론은 사실 면과락도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게, 올해가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이론이 최근에 좀 모르면 못 쓰는 문제의 비중이 늘어나서 사실 뭐 모호한 말로 돌려막기 하는 거의 효용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 32회 때도 그랬고 33회 때도 그랬고, 실무 기준 문제들은 알면 쓰고 모르면 못 쓰거든요. 그래서 이론은 최대한 마지막까지 폭을 좀 최대한 넓혀서 많이 외워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진짜 모르면 못 쓰는 문제들이 나오는 비중이 높아져서 끝까지 암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면가락을 위해서는 실무가 가장 가성비 좋다. 네, 맞습니다. 오케이. 근데 전년이나 전전년도 실무에 꽈락이 정말 많았잖아. 그래서 혹시 내가 면가락 작전을 쓰다가 삐끗하면 꽈락 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안 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회계 같은 경우도 너 면가락 작전 하다가 꽈락 나니까 한 50.5%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런 생각은 안 했어? 저도 그럴까봐 시험을 안 봤으니까 꽈락난 경험자들한테 많이 물어봤고요. 그리고 이제 합격한 사람들한테도 어떻게 하는 게 면과락인지에 대해서 많이 물어봤고, 사실 근데 그 공통점들을 보면 완주를 못해서 떨어진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사실 뭐 계산을 틀렸다, 서술이 조금 빈약했다, 그거는 꽈락을 넘기는 기준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대부분은 이제 완전히 구조가 어그러진 분들, 아니면 뭐 마지막 문제를 뭐 거의 통으로 날린 분들, 그것들이 대부분의 꽈락 사유였기 때문에 저는 그럴수록 완주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완주만 하면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꽈락은 안 나올 거다. 어려우면 더더욱 완주 못하는 사람이 그만큼 많아지니까요. 뭐 사실 정확한 기준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고 느낀 바에 의하면 완주가 제일 중요하고 그게 합불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케이. 근데 또 막상 올해는 네. 면가락이면 부족했지. 올해는 합격생들 가장 많이 나온 실무 점수가 한 50점 중후반. 네네. 근데도 여전히 면가락 작전이 유효한가? 면가락 작전이라는 게 작년, 재작년 그 꽈락이 7, 80%였던 때의 기준으로 면가락 작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올해는 점수 인플레가 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대체로 뭐 채점 기조가 바뀌었다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의 점수가 좀 올랐는데, 그래서 제가 말하는 면가락 작전이 올해 기준으로는 한 50점대 중반은 받는 전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실제로 40점대 한 중후반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시험 끝나자마자 56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전략은 앞으로도 유효하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거. 그 면가락 전략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실무에 역량이 4가지 있다라고 하면은 속도, 구조, 풍부한 서술, 그리고 계산 정확도,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4가지. 네. 그럼 하나하나 잠깐만 설명 좀 해줘. 네. 속도는 시간 안에 푸는 거. 구조는 뭐야? 구조는 목차와 식이 좀 갖춰져 있는 거. 계산이 다 틀렸더라도 이 논점에 꼭 들어가야 되는 식들 있잖아요. 목차? 네, 목차랑 목차 안에 들어가야 되는 핵심 식들이 들어가 있는 게 구조를 틀리지 않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술은 뭐 네. 이제 근거 많이 달아주는 거. 네네, 풍부한 서술이라고 굳이 얘기를 한 게, 제가 서술을 안 한 건 아니에요. 약간 근데 플러스 알파로 정말 실무 최상위권인 분들 보면은 정말 보고서처럼 쓰세요. 풍부한 서술은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계산 정확도는 네. 이제 숫자 계산 맞추는 거. 맞추는 거. 네. 오케이. 자, 요 4가지가 이제 실무 점수를 받는데 필요한데, 근데 네, 그 중에 저는 풍부한 서술 그리고 계산 정확도를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동차를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자기가 어떤 탁월한 소수 혹은 단연차가 아니라면 실무를 할 시간이 많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 두 가지를 좀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는 수험 기간 내내 실무를 좀 고득 좀 해야겠다거나 계산을 이번에 다 맞춰봐야겠다거나 그런 기대를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명가락 점수 이상부터는 좀 논점운이나 컨디션에 따라서 달라지는 과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렇지만 계산 정확도랑 풍부한 서술은 포기하지만 그 속도와 구조는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게 어그러지는 순간 꽈락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답안 퀄리티를 좀 포기하더라도, 서술이 좀 적더라도 언제나 좀 시간 안에 완주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미 뭐 일기 NOI부터 처음 숫자부터 틀려서 이미 숫자가 어디 엉망이 됐더라도 목차와 시기 그대로 잡혀 있는 거, 그런 게 구조를 잡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네, 목차와 시기 잡혀 있고, 그리고 표준이 선택 웬만하면 안 틀려야 되고, 그리고 고정 멘트 당연한 것들은 조문들은 좀 써줘야 되고, 네, 그 정도 하는 게 생동차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 공부할 때 절대 좀 풀답안을 쓰지 않았고, 문제를 보자마자 논점의 목차, 식, 고정 멘트, 표준지 선택, 그런 자료들이 목차들로 좀 정리되는지, 그런 선택 맞출 수 있는지, 그것들을 100점당 20분씩 짧게 잡고 구조를 맞추는 연습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만약에 안 하고 실무 풀답안 쓰기를 많이 했으면 이론 법규 성적이 좀 더 저조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실무에서 벌어놓은 시간을 이론 법규 좀 보수적으로 투자하는 데 많이 투입했습니다. 그러면은 뭐 요약하면 속도, 구조, 풍부한 서술, 기본적인 서술은 당연한 거니까 풍부하게 서술하는 거, 계산 정확도 중에 2개 포기하고 2개만 가져가서 명가락 작전 썼다. 네. 그러면 이게 사람마다 나는 죽어도 속도가 안 나와. 네. 그래서 나는 대신 뭐 풍부한 서술을 선택할게. 다른 2개를 포기하고 다른 2개 선택해도 명가락 될까? 뭐 풍부한 서술이 좀 타고나신 분이라면은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실 채점 같은 걸 하는 걸 보면 그 구조가 어그러지면 채점을 할 수가 없어요. 점수를 어디서 줄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없기 때문에 사실 풍부한 서술은 정해진 배점 이외의 가산점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구조를 포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속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답안지가 100지면은 점수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속도와 구조를 맞춘 다음에 할 일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세 번째, 네 번째를 좀 포기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이 실무 역량이 아까 얘기한 4가지인데 우선순위가 앞에 2개고 네. 그 다음이 나머지 2개다. 네. 나는 우선순위 있는 거 2개만 가져갔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아까 얘기한 것 중에 행동차를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서 메타인지가 좀 잘 됐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 메타인지라는 단어가 나 공부할 때는 없던 단어인데 어느 순간 좀 유행처럼 한때 좀 붐이 불었었더라고. 네. 그 메타인지가 뭘 얘기하는 거야? 저도 뭐 정확한 워딩으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자가진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알고 있고 뭘 모르고 뭘 아는지에 대한 알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수험 공부를 하다 보면 정말 사소하게라도 뭐 큰 것들은 이제 피드백을 받겠지만, 뭐 내가 이거 한번 다시 풀까? 나 제대로 모르는 것 같은데 다시 풀까? 아니면 뭐 이제 기본 강의 한번 들었는데 다음 문풀로 넘어갈까? 아니면 기본 강의 좀 약한 부분만 다시 들을까? 이런 사소한 가치 판단들을 매일매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내가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그런 걸 잘하는 게 메타인지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메타인지가 잘 되면 내가 이걸 모르는구나. 네, 네. 이 판단할 수 있다는 네, 네. 거지. 네. 자, 그럼 뭐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은 뭐 어떤 부분에서 이런 게 됐었어? 하나만 예시를 들자면, 실무를 풀 때 속도가 대부분 느리잖아요, 처음 풀 때. 근데 속도가 느린 거는 사실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 문제의 분석이 오래 걸리는 걸 수도 있고, 논점별 목차가 바로 안 떠올라서일 수도 있고, 그리고 아니면 목차 안에 정리되는 자료들이 뭔지 바로 해석이 안 될 수도 있고, 정말 계산 속도랑 답안 쓰는 속도가 느려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정밀 타격하는 거, 난 논점별 목차가 안 외워져서 속도가 느린 거니까 문제를 많이 풀 게 아니라 좀 뒤에 보상 파트에 논점들을 외워놔야겠다, 걔네들을 외우면 좀 빨라지겠다, 이런 거를 알고 그 부분을 좀 정밀 타격하는 거죠. 그런 공부가 좀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모르는 걸 딱 캐치해서 그것만 채운다. 네. 내가 잘하고 있는 거는 네. 굳이 하지 않고. 네, 네. 그러면은 뭐 메타인지 좋은 건 알겠는데, 메타인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일단 뭐 자기 객관화를 계속 해야겠지만, 뭐 그게 뭐 해야겠다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니까, 안 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말 많이 물어봐야죠. 저랑 비슷한 경험을 하신 선배님들, 이제 뭐 선생님들, 그런 분들한테 정말 많이 물어봐야 되는데, 대부분은 사실 막 이런 거 물어보기도 좀 창피하고, 그리고 약간 왜곡시켜요, 내 상황을. 조금 덜 창피하게. 그런 것들에서 좀 자기 자신한테 좀 솔직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많이 물어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메타인지는 기를 수 없다.
그렇죠. 네, 사람마다 좀 잘하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못해도 많이 물어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생동차로 내가 붙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네 번째 이유가 열심히 했다. 얼마나 열심히 했어? 제가 가장 기억에 강하게 남는 건 아무래도 직전에 했던 1차 끝나고 한 3개월 반 정도의 시간인데요. 그때 한 80시간에서 85시간 정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월화수목금토일 하루도 안 쉬고 공부하면서 한 12시간 이상을 찍은 거네. 네, 맞습니다. 그때는 진짜 이제 뭐 쉬고 뭐 정기적이 쉬고 그런 여유도 없었고 정말 말 그대로 진짜 모든 걸 쏟아붓는 기간이었는데 그러기 위해서 좀 전부터 천천히 올리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1년 전에 시험 1년 전에 5시간은 한 시험 한 달 전에 1시간이랑 비슷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열심히 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그래서 중간부터 템포를 천천히 올려가는 연습이 있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사실 정말 모든 걸 내려놓고 면도도 안 하고 치과도 안 가고 머리도 안 자르고 모든 걸 좀 쏟아붓는 때 그때 되게 좀 폭발적인 암기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굉장히 열심히 해서 생동차 붙었지만 그게 이제 진짜 내내 열심히 한 건 아니고 오히려 이제 조금씩 템포를 올리면서 네, 마지막에 폭발적으로 하는 지금 그 전략이 오히려 좀 더 네. 되게 이유였다. 사실 마지막에 좀 질려서 그때 더 중요한 시기에 정작 열심히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래서 마지막에 하는 게 정말 당연한 말이지만 좀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주변에 그 정도 하는 사람 없었나? 제 주변에서는 좀 제가 가장 열심히 한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반대로 물어보면 열심히 하면 합격합니까? 제가 또 역설적이게도 이런 말을 제일 싫어하는데요. 열심히 하는 거 물론 중요하지만 저희 수험판이 좀 맹목적인 노력을 배신하는 시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열심히 당연히 해야 되고 초점 설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열심히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10시간 하는 사람이 뭐 20시간을 할 수는 없지만 2시간이 걸리는 공부를 1시간으로 줄이는 방법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방법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열심히는 기본이다. 네, 기초 체력이죠. 네. 기본적이고 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네, 네. 이제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야 된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우건 평가사님께서 어떻게 생동차에 합격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얘기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요. 1차 공부 방법 얘기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1차 공부 비중 어떻게 가져갔어? 제가 보통 수험 초반, 수험 중반, 수험 후반 이렇게 3단계로 나누는데요. 사실 공부 비중은 상당히 정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5월부터 9월까지를 수험 초반이라고 봤을 때 2차만 했고요. 그리고 한 6대 2대 2 비중으로 실무를 한 60% 했고 이때는 한 일주일에 60시간 정도를 목표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평일에 한 10시간 정도 하고 이제 토요일 날도 한 10시간, 왜냐면 GS 하고 오면 거의 10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일요일에 이제 부족한 시간, 왜냐면 그때는 이제 좀 친구도 만나고 술도 마시고 아직 좀 수험 단계에 좀 워밍업 하던 시기여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5월부터 몇 월까지? 9월까지. 9월 정도까지는 일단 2차 실무를 60% 비중으로 했다. 그러면은 이제 1차는 언제부터 했어? 1차는 10월 정도에 시작을 했는데요. 좀 빨리 시작했던 이유가 그 마지막까지 2차를 놓지 않기 위해서였거든요. 그래서 10월에는 한 1차, 2차 비중을 한 2대 8 정도로 가져가고 80%는 한 실무 이론 법규를 한 2대 3대 3 정도로 했고 주 70시간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처음에 1차는 한 2대 8. 그러면은 이제 3월 거의 이제 1차 완전 막판 이때는 어떻게 했어? 막판 3월에는 10월부터 1차 비중을 차차 늘리기 시작해서 3월에는 한 1차 80%, 2차 20%로 한 것 같은데요. 그때 그 20%는 실무만 했습니다. 그 이유는 실무가 좀 폼 유지가 중요한 과목이기도 하고 1차 이후에는 실무를 확 줄여야 되니까 그래서 끝까지 하기도 했고 그리고 1차 막바지에는 좀 암기할 게 많아요. 암기 과목들을 암기해야 되기 때문에 이론 법규를 암기할 어떤 뇌 용량까지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실무를 마지막까지 공부했습니다. 정리하면 10월부터 1, 2차 병행했고 그 비중을 서서히 이제 늘려나갔고 막판에는 1차를 전적으로 했지만 그래도 실무는 챙겼다. 네네. 전주까지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차 끝나고 나서 2차 할 때는 이제 뭐 풀로 했겠지. 그때 실리버 비중은 어느 정도 가져갔어? 이건 제가 열품타 기록에 남아있어서 정확히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무 14%, 이론 43%, 법규 한 43% 약간 이 정도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비율로 치면 한 1대 3대 3? 이게 물론 대부분 이 기간에 실무를 줄이기는 하지만 제가 주변에서 봤을 때도 실무를 좀 더 확
줄였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이 제 전략 중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부 시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소에 한 80시간, 좀 많이 할 때 한 85시간 정도 했습니다. 한 막판 3달은 한 80시간, 85시간 가져왔다. 자, 그러면 이 전체 공부 비중에서 좀 궁금한 게, 자, 10월에 시작하면 보통 이제 1차가 뭐 한 6개월 정도 걸린다라고 일반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 10월이면은 이제 1차를 좀 더 많이 했어야 됐을 것 같아. 이렇게 10월에 시작하면서도 네. 20%만 네. 비중으로 좀 작게 가져갔던 거는 왜 그렇게 했어? 뭐 여러 후기들을 봤을 때 6개월이 가장 많기는 했는데요. 제가 아무래도 뭐 경제학을 뭐 기본 강의이기는 하지만 한번 그래도 좀 생소함을 덜은 적이 있고, 그리고 일단 생동차를 목표를 했기 때문에 되게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뭐 1차 없으면 2차도 없다. 뭐 이런 말이 있지만 생동차에 한정해서는 1차 기간에 2차 안 하면 어차피 2차 없다. 이런 말이 좀 더 어울릴 것 같아요. 1차를 보수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동차를 해야 되니까 끝까지 2차를 가져가야 되니까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좀 1차는 그럼 몇 개월 정도 걸린다고 잡고 계획을 세운 거야? 네트로 보면 한 3.5개월에서 4개월 정도로 봤고 좀 계획대로 됐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좀 정리하면은 처음에는 이제 실무 많이 하고 이제 1차를 10월부터 병행 시작하고 이제 점점 1차 비중 올리고, 하지만 실무는 끝까지 놓지 않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생동차로서 1차 비중을 결정할 때 유의해야 되는 포인트가 있을까? 네, 동차생들이 1, 2차 병행하는 기간이 어떻게 보면 수험 운영의 난이도가 가장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면 1차 공부를 하면 2차가 다 휘발될 것 같고 2차를 하면 1차 떨어질 것 같고, 이런 불안감이 계속 있는 어떤 딜레마 구간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조언은 1차가 끝난 직후에 본인이 목표하는 2차 상태를 구체적으로 좀 설정해 놓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 시험 과목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좀 산만하기 때문에 적게 공부하더라도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분명해질 수 있으려면 그 상태를 좀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경우에 그 상태는 실무는 2기 GS 기준으로 논점이나 난이도 상관없이 100분의 100점을 다 시간 안에 들어오고 꽈락을 넘기는 수준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론 법규는 AB급 논점들, GS에 나오는 논점들을 한 번 이상 암기해서 그걸 기억할 수는 없어요. 단상이 남아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해는 전부 다 끝나 있고 암기만 안 된 수준, 그리고 대략적인 서브가 아니면 본인만의 단권화가 좀 구축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답안 피지컬에 대한 얘기인데, 논점을 미리 알려줘서 그거를 외워가면 100분의 16페이지를 무난하게 작성할 수 있는 연습이 돼 있는 상태가 제가 1차 직후의 목표 상태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유건 평가사님과 생동차에 대한 좀 깊은 얘기와 전체적으로 1, 2차 공부 비중 어떻게 가져갔는지 얘기 들어봤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1차 공부 방법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